자, 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 자, 두 번째 2부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라이브에서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 기사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 기사는 조금 전에 했고요. 아마 이제 이미 영상이 편집돼서 올라갔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사가 부부 공동명의. 여기서도 한번 공동명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이슈가 됐잖아요. 물론 이렇게 바로 정정되긴 했지만, 한 2, 3개월 동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지 않았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 유불리를 한번 완벽 분석해보자. 굉장히 좋은 기사가 있어서, 제가 이거 텔레그램에도 공유를 드렸고, 공유된 기사를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추가 설명까지 드리면서 가져오면 정말 완벽하게 분석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사 원문을 좀 봐야죠. 우리가 아무리 이제 기사가 이렇게 언론에서 해서 이렇게 좀 자유롭게 볼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이제 최소한 출처는 밝히고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게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머니 컨설팅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동아일보예요, 동아일보. 그래서 이제 이분이시거든요. 이호용 국민은행 웰스 매니지먼트 같은데, WM이니까, 그죠? 스타 자문단 세무사. 제가 이제 요분 기사도 잘 보거든요. 그래서 만나 뵌 적은 없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좋은 기사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우리는 이 불필요한 광고 다 없애버리고 정리된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 링크는 드릴 건데 안 보셔도 돼요. 제가 다 잘라 넣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봅시다. 자, 40대 초반 직장인 A씨가 있는데요. 곧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부 공동명의를 하는 게 절세에서 좀 유리하다고 하니까 이제 고민되시는 거죠, 이 직장인 A가.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공동명의, 단독명의. 아유, 숙숙이님 고맙습니다. 네, 9월 과정을 또 신청해 주셔서 열심히 들으실 것 같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해보세요. 단독으로 할까요, 공동으로 할까요? 단 조건이 40대 초반 직장인 A. 저보다 동생이네요. 40대 초반이니까. 근데 힌트가 있습니다. 40대 초반. 자, 공동으로 할까요, 단독으로 할까요? 여기서 힌트는 뭐냐면 40대 초반, 내 집 마련, 부부, 이렇게 요 정도. 단독일까요, 공동일까요? 아니면 뭐 상황 따라 다를까요? 좋아요. 노랑물오리님 거의 정답이네. 아직 젊으니까 일단 공동이 유리할 것 같아요. 65세 되려면 멀었다. 똑띠 아줌마님. 네, 좋아요. 좋아요. 네네네. 네. 자, 봅시다. 이거는 많이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되게 많이 똑똑해지셨네요. 뭐 좋은 방송 들으시나봐요. 자, 봅시다. 자,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 보유, 양도 단계별로 여러 종류의 세금이 부과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세금은 개인별로 부과가 되죠. 개인 명의별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세표준 금액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독 명의보다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일반적으로 절세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자, 일반적으로는 이게 낫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자, 근데 요렇게만 해서 그냥 끝나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쵸? 제가 안 가져왔겠죠, 이런 기사를. 근데 이 기사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슈들을 대부분 다 망라해가지고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먼저 이제 취득 단계를 보죠. 자, 먼저 주택의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취득세는 부동산 총액의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세액을 지분에 따라서 분담을 하기 때문에 공동이든 단독이든 동일하게 나온다. 총합은. 자, 이렇게 보면은 취득세는 단독, 공동 상관없다는 거죠. 그쵸? 자, 또한 공동 명의로 취득을 하면서 일방이 취득 자금을 모두 부담하거나 기존 단독 명의 주택을 무상으로 공동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부부간 증여의 경우에는 10년간 6억을 하기 때문에 이 6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되는 걸 고려해야 된다. 사실 이 부분은 많이 다루질 않아요. 물론 이제 저는 정규 강의는 다 넣어놨죠. 다 넣어놨는데 기사에도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달아주신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이해되십니까? 내가 처음에 집을 사는데 취득세는 단독이든 공동이든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공동명의로 했을 때는 만약에 그 주택이 굉장히 금액이 크다. 예를 들어서 한 20억. 그럼 공동명의면은 각각 양쪽이 10억을 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그 20억을 다 내버려요. 그래서 이쪽은 하나도 안 내요. 그럼 이쪽 10억 내야 될 거를 이쪽에서 내준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 이슈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래서 20억짜리 하나를 사도 그렇게 되고, 아니면 5억짜리, 5억짜리, 10억짜리, 이렇게 세 채를 살 때 그렇게 똑같이 하더라도 증여세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렇게 해가지고, 증여 이슈가 돼서, 이렇게, 증여세를 낸 분도 제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건보료까지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이제 조금 디테일한 건데, 우리가 이제 기사에 있는 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산세 과표가 9억이 넘어가는 거. 그게 한 시간 20억 정도 돼요. 역산해보면. 그래서 한 40억치를 집을 사고 20억 공동명의 해버리면은 증여세도 증여세지만 재산세 과표가 9억이 넘어가서 전업주부인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몰랐죠. 그래서 그런 게 있다. 어쨌든 취득 단계에서는 그런 걸 좀 따져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취득 단계 이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자, 취득 단계 끝났으니까 그 다음 보유 단계로 가야죠. 자, 보유 단계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주택 임대 수입이 있다면 임대소득세와 건보료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사실 여기서 주택 임대 소득만 다뤄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건보료까지 다뤄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데 긴장들 하세요. 엄청 복잡해요. 자, 잘 보세요. 막 화면이 글자로 빽빽하죠. 갑자기 숨 막히죠.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를 구분하려고 했는데 나눠지지도 않더라고요. 자, 일단 재산세. 재산세는 부동산 총액 기준의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되게 말은 어렵게 써였는데 아까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전체 총액이 나오고 명의대로 지분대로 나누기 때문에 단독 명의로 하든 공동 명의로 하든 세부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인별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부세 경우에는 공동 명의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재산세는 공동이든 단독이든 똑같고 종부세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자, 근데 종부세 잘 들어보세요. 어려우니까. 자, 인별 부동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단독 명의로 1가구 1주택자면은 9억 원. 단독이면서 1가구 1주택이어야 돼요. 아시겠죠? 단독인데 1가구 2주택, 3주택, 다주택이면은 9억이 안 돼요. 그래서 단독이면서 1가구 1주택자면 9억까지 종부세 공제. 그 외의 경우에는 인별 6억 공제. 그러면 공동명의 시 총 12억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과표가 낮아져서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데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 가액 자체가 크지 않으면 어차피 종부세가 안 나오니까 공시가 6억이 안 나오면 어차피 종부세가 안 나오니까 단독이든 공동이든 차이가 없고 왜 이렇게 글자는 많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좀 어렵죠. 걱정 마세요. 뒤에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자, 또 공동명의 이렇게 보면은 뭐 단독이든 공동이든 상관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공동으로 해버리면은 보유 주택수가 늘어날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남편이 단독 명의로 한 채를 가지고 있었고 2번 주택을 살 때 남편하고 와이프가 공동 명의로 하면은 와이프는 0.5채 가져갔으니까 한 채가 되고요. 남편은 원래 있던 하나에다가 0.5 들어가니까 두 채가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그 두 채가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인 경우에 종부세 중과가 들어가죠. 그 말이 여기 쓰여 있어요. 그래서 공동 명의로 보유주택 수가 늘어날 경우 다주택자의 세율이 적용되거나 종부세 중과 1가구 1주택 단독 명의 경우에만 적용 가능한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 이때는 공동 명의가 불리하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줄. 되게 많죠. 자,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잘? 되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내용을 많이 잘 알고 계시는 거고요. 아마 내용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지금 채팅창 보세요. 조용하잖아요. 지금 얼음땡. 자, 그래서 정리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재산세 심플합니다. 단독 공동 동일하다. 재산세 단독 공동 동일하다. 별거 없네. 그죠? 자, 종부세 단독 명의가 유리한 경우, 공동 명의가 유리한 경우. 근데 약간 좀 제 스스로 말해서 좀 민망하긴 한데, 이렇게 그냥 텍스트로 이렇게 쭈루룩 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그냥 심플한 정리고요. 이보다 훨씬 더 잘 정리된 게 제 정규 과정입니다. 갑자기 훅 들어왔죠. 예. 자, 제가 뒷광고를 안 받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앞광고를 하려고. 자, 보시고요. 자, 종부세 단독 명의가 유리한 경우를 볼게요. 종부세 단독 명의가 유리한 경우는, 자,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60세 넘으신 분들, 조금 어차피 나는 좀 나이가 있어서 고령자 이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하신 분들은 이쪽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는 단독 명의로 하고 어설프게 뭐 전업주부라던가 피부양자한테 어설프게 주택수를 늘리기 싫어, 그러신 분들은 단독 명의가 나아요. 자, 그리고 금액 자체가 작은 경우에는 어차피 종부세가 해당하지 않아서 단독이를 하든 공동하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서 건보료 이슈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전략적으로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명의를 그냥 단독으로 몰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그 해당 주택을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그런 때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네네네. 그럼 반대로 종부세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는 뭡니까? 자, 총 12억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내가 비록 1주택이라 하더라도 12억 공동명의 하면은 각각 6억 6억이니까 총 12억까지 되는데, 이 12억은 공시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시가로는 역산해 보면은 대략 한 17억에서 20억 정도가 나와요. 내가 주택이 하나인데 그 하나 주택이 17억 20억이 넘는 경우는 물론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잊고 사는 거예요. 공동명의 하시고. 자, 그리고 인별과세로 낮은 세율이 적용 가능한 거죠.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자, 그리고 공동명의를 전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주택을 임대하거나 그리고 양도할 때 명의가 분산되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져서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주택임대소득 같은 경우에 특히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버리면은 곧바로 사업자가 돼서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니까 그런 이슈는 생기지만, 근데 만약에 남편, 부인 전부 다 직장가입자라면은 이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중간에 한번 이렇게 정리 한번 합시다. 보유세는 양이 많으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보유세 중에서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는 이 주택임대소득, 이거 사업소득이 있는데 종합소득세. 저는 이 주택임대소득세를 제3의 보유세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 갖고 있으면서 내가 어차피 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자, 그게 이제 여기 나온 거예요. 자,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임대소득세를 부담해야 될 수도 있다. 소득세는 인별 누진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동명의일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공시가격 9억 이하의 1주택자는 임대소득세가 비과세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부합산 1주택자면은 주택임대소득세가 안 나와요. 그런데 그 1주택을 남한테 세를 주고 그 1주택이 공시가가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이라면은 월세에 대해서 과세가 돼버려요. 그러면 전세 주면은 피하는 거죠. 아시죠? 그리고 2주택은 월세만 과세가 되고, 그리고 3주택부터 월세하고 간주임대료 과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외 과세 대상인 경우에도 월세 합계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시 세부담 차이가 없다. 자, 그래서 주택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는 부부합산 1주택이라면은 뭐 크게 이렇게 과세 이슈가 별로 없다라는 거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렵죠, 보유세.
특히 이 부분 임대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부분까지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오늘은 요 내용은 전체를 다 이렇게 보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보유세 쪽 나오고 있어요. 임대소득세. 단 과세 대상 임대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고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될 수 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이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요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전업주부입니다. 우리 항상 전업주부 하면 여자들이 나오죠. 저는 그거 되게 싫어해요. 남편이 전업주부. 제 꿈이 전업주부거든요.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직장 가입자라고 합시다. 고소득자. 자, 그런데 이제 집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양도세를 좀 줄이려고 공동명의 한 거죠. 그래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 거예요. 등록 가능한 뭐 빌라 그런 거라고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은 공동명의로 된 명의의 사업자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각 단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명의대로 그 사업자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남편도 사업자가 되고 와이프도 사업자가 됐잖아요. 우리 아까 일부 시간에 봤잖아요. 공동명의 사업자도 각각 사업자 인정해가지고 받아준다고. 그게 이제 오히려 인정이 돼가지고 장특공 하게 됐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각각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주택임대소득세는 비과세가 없어졌죠. 2천만원 이하를 하더라도 단돈 얼마라도 세금을 내고 소득금액 발생해서 세금을 내게 되면은, 자, 아까 남편 전업주부라고 했죠. 사업자를 낸 상태에서 사업소득 발생하면은 피부양자 자격 박탈 바로 돼요. 이 케이스에. 이해되시죠? 근데 와이프는 직장가입자라고 했죠. 직장가입자면은 비용 다 빼고 남은 소득금액이 3,400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슈가 없다는 거죠. 방금 되게 어려운 말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공동명의 할 경우 요거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건보료 대상에 들어가 버려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남편이 전업주부였는데 이 사람이 근로소득은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토지도 갖고 있고 상가도 가지고 있고, 상가는 뺍시다. 토지 가지고 있고 뭐 아파트 가지고 있고 뭐 자동차 가지고 있고 막 그래버리면은 그 재산을 다 더해가지고 지역가입자 해가지고 계산해버리면 건보료가 직장 가입자 밑에 피부양자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 어떤 경우에는 그걸 이제 위장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말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보유 단계가 굉장히 어렵죠. 재산세도 봐야 되고 종부세도 봐야 되고 임대소득 봐야 되고, 임대소득은 이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이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건보료까지 봐줘야 돼요. 사실 건보료는 세금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준조세라고 해서 같이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상대적으로 이제 마지막 단계, 양도 단계. 상대적으로 양도 단계는 5줄로 그냥 끝나요. 자, 부동산을 처분하는 단계에서는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도 인별 누진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공동명의 같은 경우에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끝나죠, 지금. 하지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면 어차피 부담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세부담 차이도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마지막 이 세 줄은 조금 아쉽죠. 왜냐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면은 비과세니까 단독이든 공동이든 상관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집이 예를 들어서 한 10억이다. 9억 초과했다. 그러면 9억 초과분에 대한 1억에 대해서 세금 나오잖아요. 그때도 공동명의면 유리하죠.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지금 9억을 넘어섰잖아요, 지금. 진작에. 올해 2월 초에.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그냥 똘똘한 한 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비과세는 되지만 9억 넘으니까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 내야 돼요. 그때도 공동명의 하면 유리하죠. 되셨죠? 자, 그래서 이 기사는 또 이렇게 되게 친절하게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표가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취득시, 취득세는 차이 없고, 증여세,
단독에서 공동 변경하거나 어느 한쪽이 돈을 다 내줄 때 10년간 초과 증여하면 과세된다. 초과 6억을 하면. 자, 그리고 보유시 재산세 차이 없다. 종부세는 공동명의인 경우에 인별 6억 원 총 12억 공제. 하지만 다주택자 보유율에 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조정대상 지역 2주택 혹은 그냥 일반 3주택인 경우에는 종부세 중과 들어가잖아요. 중과가 다른 게 아니라 좀 더 높은 세율 들어간다고요. 최고 6%. 그리고 고령 및 장기 보유 세액 공제가 불가하다. 공동명의 같은 경우에. 자, 임대소득세 공동명의하면 소득이 분산돼서 낮은 세율 적용될 수 있지만 그 공동명의 중에 한 명이 피부양자다, 소득이 없다, 즉 근로소득이 없다, 그러면은 피부양자 자격 박탈될 수 있다는 거죠. 건보료 공동명의시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박탈 및 지역갈피로 전환될 수 있다. 이게 그 말이죠. 처분시 양도세 공동명의하는 경우에 소득이 분산돼서 낮은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약간 더 설명드렸을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좋아요. 자, 이제 다시 봅시다. 다시 40대 초반 직장인 A는 곧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부부 공동명의를 하는 게 절세 유리하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인지 궁금하다. 자, 여러분 이 경우에 여러분이 직장인 A라면 공동할 거예요? 단독할 거예요? 공동으로 하실 거예요? 단독으로 하실 거예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거니까 아직은 0주택으로 보셔야 되겠죠. 이제 0에서 1로 가는 단계예요. 지금.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거 아니고 그냥 하나 찍어보세요. 공동인지 단독인지. 대부분 공동이라고 하시네요. 제 대답은 공동. 당연하죠. 자, 여기 글을 읽어보면 40대죠. 저보다 동생이에요. 40대 초반이니까. 그리고 내 집 마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0에서 1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내 집 마련이니까 실거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취득세. 단독이든 공동이든 상관없죠. 상관없죠? 재산세. 상관없죠? 자, 그 다음 종부세. 단독으로 하면 9억까지 빠지죠. 공동하면 12억까지 빠지죠. 종부세만 보면 어떻게 되죠? 공동이 유리하죠. 여기서 혹시 뭐 고령자 그거 혜택 못 받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40대 초반에서 고령자격을 받으려면 한 대략 20년 있어야 되는데 20년 후를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내 집 마련을 하더라도 뭐 한 5년 있다 10년 있다 또 바뀔 수 있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막 4년 동안 이사 4번 했고요. 좀 짧아요. 저는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지금까지 봤을 때 공동이 다 유리하네. 그리고 나중에 비과세 받는다 하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9억 넘으면은 9억 초과에 됐어서 좀 줄여야 되니까 공동이 낫죠. 모든 경우에 공동이 낫잖아요. 혹시 제가 놓친 거 있어요? 방금 단독이 낫다고 하신 분 중에 이래서 단독이 유리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신 분 계실까요? 피부양자 자격도 문제 없죠. 왜냐하면 내 집이잖아요. 내 집. 실거주잖아요. 세 주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집이 안 비쌀 것 같았어요. 네. 네. 좋아요. 좋은 지적이에요. 그렇지만 어차피 집이 안 비싸지만 남편 단독으로 하든 와이프 단독으로 하든 이왕이면 공동으로 하면은 서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라고 해서 좋게 할 수도 있고 부부간에 어떤 화목해지는 경우도 있고 혹시라도 남편이 사고 쳐서 집을 팔려고 했을 때 와이프가 그걸 견제할 수 있고 좋지 않습니까? 꼭 세금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예. 이 케이스는 아무리 봐도 공동이 유리해. 아무리 봐도. 여기에 힌트가 있잖아요. 40대 초반. 내 집 마련.
됐죠? 이 경우에는 부부 중에 한 명이 피부 양자를 하더라도 아무 이슈가 없죠. 아무 이슈가 없죠. 요 경우에 만약에 남편이 전업주부고 와이프가 직장 다니는데 만약에 이 한 채를 사는데 전업주부인 남편이 피부 양자 자격이 박탈되려면은 이 집이 시가가 40억이 넘어야 돼. 40억이. 그러면은 남편한테 20억이 가죠. 그러면 그 20억에 대해서 한 60% 정도 잡을까요? 공시가격. 그러면 20에서 60% 잡으면은 12억 정도가 나오고요. 여기서 재산세 공정시작가격비를 곱하기 60% 하면은 그래도 7억 2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40억에서 20억 하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70% 잡아야 돼. 14억. 14억에서 0.6 해야지 8.4. 1억 안 나오네. 아니 근데 그런 거 얼마 있겠냐고. 현실성이 없지. 그러니까 공동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보료 이슈 없잖아요. 그쵸? 한 명이 임사자일 때도 공동이 나온 거야. 아니 요거는 아까 전제 조건 했잖아. 0에서 1로 간다고. 지금 내 집 마련의 꿈이라니까요. 내 집 마련의 꿈. 됐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딱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공동이 낫다. 오케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봐서 그게 어떤 게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셔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딱 답이 좀 정해진 것도 있어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그냥 딱 명확하게 피드백을 드리는 게 저는 더 도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조금 후 온라인 뒤풀이에서는 제네시스의 최근 근황과 현장 Q&A 좀 몇 개 좀 받아보도록 하고요. 그녀가 올 때까지. 근데 오늘 좀 방송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요즘 들어서 감사할 일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어제도 서울 머니쇼에 나가서 좀 좋은 기운을 이게 받고 왔고, 그리고 오늘은 또 한국경제 그 월간지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되게 좋았고, 제가 원래 사진을 찍을 때 되게 많이 어색해하고 좀 이렇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사진을 도와주는 분이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너무 저를 편안하게 해주시고 잘 찍으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그냥 느끼기에. 그래서 이제 야, 저 사람 되게 대단하다 하고 속으로 생각을 해서, 혹시 그분이 한국경제 소속이 아니라 그냥 일반 이렇게 본인이 그냥 사진만 업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혹시 사장님 어디에요? 저 프로필 사진 좀 찍으러 갈게요. 이 집 사진 잘 찍네. 약간 그렇게 해서 좀 가려고 했었는데, 한국경제 그쪽 소속이어가지고 뭐 따로 뭐 사진을 드리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은실김님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아쉬워했는데, 그래도 이제 많이 배웠어요. 아, 포즈를 이렇게 잡으면 좋구나. 아, 요렇게 각도를 하면 좋은 거구나. 해가지고 했는데, 사진을 엄청 많이 찍는 거예요. 한 100컷 찍었나? 가지고 제가 이제 좀 약간 놀래가지고, 아니 저희 기사에 몇 컷이나 사진이 나가요? 그랬더니 한 두세 컷이 나간대요. 네, 노랑무로니님도 고맙습니다. 네. 근데 아니 왜 이렇게 기사에 뭐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그랬더니 이제 일반 기사가 아니라 월간지에 나가는 기사기 때문에 그게 좀 이제 많이 사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세 컷을 얻기 위해서 정말 한 100컷 가까이 이거 찍는데, 포즈를 하나, 둘, 셋, 10개도 넘게 제가 잡았어요. 그리고 몇 가지 제가 아주 어색하게, 우리 사진 카메라 들이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근데 그때 되게 좀 약간 자연스럽게 하는 법을 제가 오늘 배웠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좀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사진 찍는 분 모습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프로 정신이 강하고, 정말 오늘
오늘이래. 정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성을 들여서 아주 최적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그걸 제가 보면서 저도 조금 이제 반성을 한 게 이제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이제 뭐 자기 결과물에 대해서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이제 뭐 적당히 타협하잖아요. 근데 그 타협을 좀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한정 없이 계속 타협을 안 하고 그것만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보고 있는 책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책인데 창작의 블랙홀을 건너는 크리에이터를 위한 안내서. 제목이 살짝 유치하긴 한데 라이언 홀리데이라는 되게 유명한 작가예요. 제 유튜브에서도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그 스틸리스라고 인스타에도 소개했고, 내돈내산이에요 이거. 내돈내산. 그래서 이 책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을 만드실 때, 뭐 책을 쓴다든지, 강의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컨텐츠를 만든다든지, 그때 이제 체크해야 되는 게 5가지 질문이 있대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자, 2번째, 이것이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3번째,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가? 4번째, 이것은 왜 특별한가? 마지막으로 5번째, 사람들이 왜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이렇게 5가지. 그래서 요 5가지가 핵심이고, 그 5가지는 사실 자기가 만든 물건을 잘 팔기 위한 마케팅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작품을 쓰는 것도 제일 중요하고, 아무리 좋은 작품을 쓴다 하더라도 이거를 잘 팔리게 마케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베스트셀러 작가 유명하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자기가 아무리 글 쓴 거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도 안 팔리면은 그렇게 힘을 내서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적절한 보상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아셔야 되고, 오늘 한국경제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세무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보상은 적은데 리스크는 크고, 누가 그럼 세무사 상담을 그 세무 상담을 하겠냐? 안 한다. 그러면 그 리스크를 누가 준 거냐? 정부가 너무 규제를 많이 바꿨고, 더 그런 점도 있고, 상담을 의뢰하러 온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진 거다. 거기에 대해서는 세무사를 탓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정당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게 더 맞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특히 카피라이트에 대한 그런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좋고, 다시 말씀드리면 내돈내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저도 영원 불멸의 작품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정말. 아마 어렸을 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죽고 나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을지, 그냥 불현듯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좀 저도 이런 좋은 작품을 한번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그런 생각을 더 하면서 저도 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께서 헤어컷 최고라고 하셨는데, 헤어컷은 제 와이프 작품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라이브 참여하신 분들은 시간 되시면 조금 후에 온라인 뒤풀이 할 테니까 그 온라인 뒤풀이에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월요일날 또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아마 이 방송은 태풍이 이제 지나가고 나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찌됐든 모두들 태풍 무사히 잘 대비하시고, 특히 코로나 좀 힘드시겠지만 좀 더 잘 참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슬기롭게 잘 넘기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즘엔 저도 한 번씩 욕심을 더 내려놔요. 어디 가고 싶어도, 아유, 그래, 그냥 이거 가지 말자. 아유, 그냥, 그래, 이거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하자. 요렇게 합니다. 네. 온라인 강의 링크는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풀이 원하시는 분들은 남아 계시면, 좀 다른 이야기 또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